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건설사업관리, 즉 CM 제도에서 기술사의 역할을 제가 선정했습니다. 우리 다 지금 건설 전문가들만 모이셨는데요. 건설사업관리 지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기술사로서. 그래서 종목은 전공은 서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술사들끼리 앉아서 우리의 공통 과제인 건설사업관리 CM 체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7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100% 지금 이렇게 참석하시고요. 요 앞에는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맞게끔 방역에 잘 협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경력 한마디 말씀드리고 시작해야죠. 예의상. 저 국토교통부에서 한 30여 년 쭉 근무했고요. 제가 대학교 붙어서 각 이 기관에 공공기관 쪽에 이 공공사업 발주하는 이 공무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직무교육도 하고 그런 지가 벌써 세월이 오래됐네요. 20여 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저하고 지금 안면 트신 분들 계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재직 중에요. 여기 이력에 나와 있듯이 건설관리과 업무를 맡았거든요. 건설관리 CM이잖아요. CM 하면서 국내외 책임감리 도입할 때 물론 그거 제가 또 같이 했고요. 하다 보니까 또 오늘 기술사회에서 여러 우리 기술사님들 앞에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코로나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렇게 그동안에 제 전공 관련 책 쭉 쓰고 강의하면서요. 금년 들어 코로나 때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뭘 할까 싶다가 이 내부에 제가 이제 기술사 자료 내려받기 이 주어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지금 최근에 몇 달 동안에 거의 한 300개 가까이 자료를 기술사 공부하신 분들 위해서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동영상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하다 보니 오늘날 여기가 지금 한국기술사회거든요. 기술사회 당면 과제는 곧 우리 개인의 우리 기술사들의 당면 과제죠. 오늘 현재 우리 한국기술사회 즉 우리 기술사 입장에서 처리해야 될 가장 현안 사항이 뭐냐? 저는 이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한국기술사회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토교통부의 역량지수하고 이 학경력 인정기술사제도 폐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거죠. 이 맥락에서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이 설계 도서를 기술사만이 작성하도록 이 자격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본회의 심의도 못 들어가고요. 소위원회에서 이 기관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종결 처리됐어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여름에 7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또 국회에 제출했죠.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국토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거해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 동시에 또 우리 기술사법에 의해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을 해야 의무조항이죠. 건설기술 영역을 수행하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는데 두 개를 털어내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다 포함시키는 게 두 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나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아도 국토부 법, 즉 건진법에 기술 용역업으로 등록만 하면은 용역사업 할 수 있도록 혼자 가겠대요. 이게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이 돼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
하고 있겠죠. 이거 다 우리한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 기술사 입장에서, 한국 기술사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오늘 제가 그동안에 제가 이 국토교통부 재직할 때부터 최근까지 또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쭉 이 두 가지 현안 사항에 같이 제가 인볼브 참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또 4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1, 2, 3, 4절로 나눴어요. 오늘의 얘기를 하려면 책임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 CM 도입하면서 같이 역량지수를 함께 도입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 기술사로서 법상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 책임과 임무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기술사회, 즉 한국 기술사회에서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느냐를 4시간 동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책임감리 도입한 지 지금 25년이 됐습니다. 정책은 한 번씩 평가해야 되죠. 제가 예전에 이거 했던 업무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이 감리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정부는 이 감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25년 동안을 그동안에 여러 논문들도 이거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 저는 3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책임감리를 왜 도입했습니까?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500명씩 죽고 이 난리통 속에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책임감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 도입의 명분이 뭐냐? 안전예방이죠. 건설 현장 내지는 건설 사업으로부터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 오로지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25년 동안의 성과는 있죠. 그래서 첫째는요, 책임감리 도입한 이후에는 우리 건설공사 관련 대규모 안전사고는 100% 예방. 근데 100%는 아니에요. 대규모 안전사고는 예방했습니다. 저는 는이라고 했어요. 요 는. 칼라링 해놨죠? 에이, 사고는 100% 예방할 수가 없죠. 확률, 교통사고나 이 재난안전사고는요, 정부로서는 이 정책을 수립할 때 일정한 확률 이하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지, 0% 안전사고 예방,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큰 사고는 막았다, 물줄기는 막았다, 사고의 물줄기를, 그럼 됐어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안심을 해도 된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감리 덕분에 건설 관련해서 대규모의 안전사고는 막았다. 근데 또 다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난번에 이천 물류센터 이러다가 또 30몇 명이 또 불나가지고 그것은 일반 화재가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불난 거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둘째는요, 이거 우리 업계 입장입니다. 업계, 시공업계나 용역업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정부는 감리를 도입할 때 1타2매 개념이었었죠. 우리나라 용역업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종전에 예전부터 60년대부터 전후복구 사업할 때부터서 해외 자본이 쭉 유치가 되기 때문에 설계나 이와 같은 현장 관리를 전부 외국 용역회사들이 들어와서 했잖아요. 우리 국내 건설은 시공 중심으로 참여했죠. 하다 보니까 설계 이 엔지니어링이 너무 빈약해요. 시공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외국 용역회사 하도급 수준에 불과한 이 실력을 양성,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도 예방할 겸, 그래서 설계 회사의 고급 맨파워를 현장 관리, 감리로 투입하면은, 그러면 1타2매 용역 회사들이 남의 나라 설계 하도급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감리는 직접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직접 감리를 수주해 가지고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설계뿐 아니라 감리로 이 엔지니어링 산업이 육성될 거다, 이런 기대감에 정부는 시작을 했는데 우리 업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업가잖아요. 비즈니스. 우리 경제성 분석할 때 정부는 편익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의 이익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게 정부 사업인데, 정부 입장인데, 그 사업으로 수주하는 업계는 편익이 아니라 수익이죠. 수익이, 장사니까 수익이 남아야죠. 그래서 우리 용역업계는요, 엔지니어링 용역업계는 설계 하도급 해봐야 별로 돈벌이도 안 되는데, 감리는 덜컥덜컥 먹어보니까 매달 이 기성금 나오고 괜찮거든.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설계가 주업인데 설계를 부업 정도로 알고 감리가 이거 사람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말해서 사람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인건비 따먹는 거지 뭐. 용역업계가 감리에 대해서 기술 투자한 게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여기 저 용역회사 대표회사 나오고 계시면 얘기해 보세요. 기술 투자한 거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20년 이상 쌓이니까, 아니 누적이 되니까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가 어느 순간부터, 감리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장사, 이 인건비 따먹는 재미에, 죄송해요 이렇게 막말을 해서, 엔지니어링 설계 수준이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데 형편없이 정체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기술 수준은 나날이 발전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벙크 났습니까? 해외 건설에서 벙크가 났죠. 어느 순간 보니까 해외 건설이 적자예요. 국토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 건설업계에서 나가서 장사 잘못해가지고 적자 부른 곳을, 아니 국내에서 책임감리 감리하면서 이 감리 이게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는 우리 설계회사들이 설계 수준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감리를 담당했던 조로수는 열불나죠. 왜 감리가 우리 건설업계 해외 적자 나는 거에 대한 원인 제공했다는 얘기를 드려야 되느냐. 속 아프죠. 또는요, 세 번째는요, 우리 발주기관 공무원들, 즉 공과대학 출신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전에는 공사감독 올 때 도면 보고 물량 산출하고 이게 저 밤에 이게 저 시공회사 공무팀들하고 앉아서 설계 변경 도면 다시 작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원 감사 직접 받잖아요. 근데요, 감리를, 책임 감리를 도입하니까 감리단장이 다 해주시잖아요. 용역회사가 다 해주시잖아요. 그니 발주기관 기술직 공무원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20년, 25년 이던 공무원들은 공사감독, 근데 벌써 다 퇴직했잖아요. 물갈이 다 했죠. 세월이 가서. 그래서 지금 현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공사감독을 정식으로 해본 연령대가 이미 다 퇴직하고 없어요. 그 얘기는 뭐게?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요,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이미 공사감독이라는 자리가 없고 감리를 했어요. 그니 도면 제대로 봅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됩니까?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칩니다만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발주기관 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리 덕분에 엄청 이 사고할 수 있는, 기술적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가 됐어요. 감리가 100% 커버할 수 있습니까? 감리가 뭐합니까? 감리단장님들 뭐 하셨어요? 제가 감리무 지침서 만든 사람이에요. 감리는 책임감리 도입할 때는요, 설계를 흔들면 안 돼요. 급했어. 제발 설계대대로 현장에 시공되는지만 봐달라. 이게 감리죠. 근데 감리한테는 설계 검토 의무가 없어요. 시공사는요, 일하다 보면은 때로는 설계 변경 사항이 필요하죠. 하소연 넣을 데가 없어요. 감리가 설계 제대로만 하려는데 시공성이 안 받는데 설계 도면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공회사들이, 본사 임원들이 답답하니까 발주기관 간부들한테 직접 찾아가죠. 하소연 오죠. 이거 감리가 설계 제대로만 하려는데 설계는 몇 년 전에 만든 거라 이게 시공성이 결여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현장 조건 민원 등등등 해서 안 맞는다. 공법을 바꾸자. 그니 발주기관 공무원들이 뭘 해봤어야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VE라는 게 나타나는 게 그거죠. VE, Value Engineering.
설계 단계에서 밸류 엔지니어링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용역회사들이 잘 소화하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시공 과정에서도 VE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설계 감독을 때 설계 검토해서 설계 변경을 했던 것을 이제 직접 공사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일을 몰라서 감리가 이게 감리한테는 설계 변경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VE로 외부에다가 계속 의뢰해서 VE 심의를 하는 거죠. 일이 끊이지가 않죠. 그니 뭐 하는 겁니까 발주기관은. 감리 맡기면 다 해줄 줄 알았거든.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VE라는 것을 계속 검토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돼. 일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럴 바에는 한꺼번에 주어버리자. 뭐 그게 뭡니까? CM이죠. 그래서 감리 20년, 25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CM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발주기관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실제 사고 난 사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전에 너무 오래된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감리 도입한 이후에 대표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건설 현장 사고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뭐 이 거푸집 좀 무너지고 다리 하다가 여기 저기 의정부에서 이제 전철을 하는데 경경철 할 때도 무너지고 있죠. 이게 교량 저 파주 장남교 여기 군사분계선 지역이라 민통선 지역이라 밀어내기 아일랜드 공법을 했죠. 여기서 밀어내는 걸로. 근데 이거 하다가 또 거푸집이 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렇더니 언론에서 발주기관도 아니 이게 다리가 왜 자꾸 무너지느냐, 이 아일랜드 공법 이런 것도 못하느냐 감리가 감독을,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일랜드이 이거 보세요. 평택 요 미군 기지 옮겼잖아요. 미군 기지 지임로라니까. 그래서 미군 기지 지임로의 이름도 그래서 인터내셔널 브리지 국제대교로 이쁘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그냥 도미노 현상처럼 상판이 공사하다가 하나씩 똑똑똑똑똑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요, 천만다행히 이런 다리 막 무너질 때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 없어요. 다행이죠. 이런 자제 좀 회사 손해보면 어때 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안전율 확률 이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뭐 언론에서 사회면에서 기자들이 막 이거 감리가 잘못했다고 감리하는데 이렇게 무너진다고 보도했지만 국토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확률 이내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이 희생당하면 심각하죠. 한강, 참 대한민국의 문제는 항상 서울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한강 노량진 이 배수지, 이 노량진 이게 이 펌프장이 이게 지하 30m, 40m 아래에 다 있죠. 이게 한강 이게 원래는 이게 다 이게 저 모래사장이잖아요. 그걸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강북, 강남 제방을 도로로 만들다 보니까 영등포, 마포, 이 노량진 일대 저지대 한강 예전에 백사장, 모래사장이 전부 도시 지역돼 가지고 거기는 전부 저지대잖아요. 비만 오면 침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배수 시설이 그렇지 않아서 저지대 아래에다가 30-40m 아래로 내려가니까 평균 엘리베이션, 서울 엘리베이션 레벨 대비 한 50, 60m 지하의 배수시설을 확충을 해줘야 돼요. 조금씩. 항상 이거 확충해야 됩니다. 그 공사예요. 확충 공사. 근데 지상에서는 안 보이죠. 이거 하다가 한강 홍수 저기 강원도에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팔당대교 수문 열고 그러면 물이 이게 서서 오잖아요. 그러면 미리 좀 대피하면 안 돼? 이 감리단장이 그냥 약간 방심했는지 이거 가물막이 한강변 쪽으로 가물막이 해놓은 게 이게 홍수가 덮쳐가지고 수위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가물막이 터져가지고 물이 밀려 들어왔잖아요. 40m 아래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도망갈 데 없죠?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7명이 다 익사했어요. 다 죽었죠? 이게 감리 도입 20여 년 만에 가장 큰
건설 현장 인명피해가 발생된 겁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죠. 같은 한강 배수지가 목동에서 이 빗물 펌프장이 두 번째 또 터졌어요. 똑같은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감리부실로. 감리가 방심한 거죠. 이것도 이제 사람이 죽었죠. 몇 명씩. 그러니까 국토부가 내지는 서울시가 이거 안 되겠네. 감리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감리의 한계. 그래서 설계대로만 해주면은 그것만 잘 관리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 20년 해보니까 계절이 바뀌면은 사람 옷도 갈아입어야 하듯이, 그죠? 여름 옷 겨울에 못 입잖아요, 추워서. 한 20년 감리 하다 보니까 감리끈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감리를 다시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현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흐름 속에서 해외 건설을 보자고요. 해외 건설을. 우리는 지금 해외 건설 50년사가 넘었습니다. 시공 중심으로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데리고 나가서 매달 달러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 해외 건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이죠. 우리가 2002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 월드컵 개최한 나라는 우리 알다시피 다 이게 선진국들이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개최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얘기는 유럽 중진국 수준 이상 GDP가 됐어요. 그때 이미 90년대 중반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시 GDP를 비교해보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월드컵 유치한다고 나가서 큰소리 칠 때 이탈리아나 스페인하고 이 GDP가 비슷한 수준에 갔어요. 그 얘기는 뭐게? 인건비가 벌써 국민소득 GDP가 그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게?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수십 년 동안 중동건설, 동남아건설 했던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중국이나 인도, 이 동남아시아 건설회사들이 우리보다 절반 3분의 1로 일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덤핑이 아닙니다. 그쪽은 정상이에요. 그 얘기는 뭐게? 우리가 인건비 중심으로는 해외 건설에서 벽에 부딪혔어요. 우리 국내 건설은 좁죠? 좁아서 못 살아요, 국내에서는. 우리 시공회사들이. 해외 건설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90년대 중반 월드컵 유치할 이제 그 분위기 흐름 속에서 해외에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실적도 쌓고 하도급이든지 공동도급이든지 플랜트 많이 했죠, 우리가 나가서. 그래서 겁도 없이, 플랜트는 고급 설계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플랜트 설계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플랜트 설계나 현장 관리나 매니지먼트 하는 것은 일체 선진국들이 다 하는 거고, 우리는 현장 조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겁도 없이 그것을 원도급, 하도급, 공동도급으로 수주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국내에서 플랜트 붐이 일었죠.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이 신났어요. 일거리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해외건설이 제2기 이제 인건비 중심에서 플랜트, 기계공학 중심으로 플랜트 산업으로 해외건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월드컵 끝나고 이제 10년, 15년 동안 한 결과 2000년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1조, 2조 조 단위로 깨지기 시작했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해외건설을 우습게 한 거죠. 싼 인건비 노임 따먹는 해외건설을 했다고 그게 해외건설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줄 알고 겁도 없이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는 플랜트를 겁 없이 뛰어들었는데, 엔지니어링이 약하니까, 설계가 약하니까 하도급 현장 조립 공정만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해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입증이 된 거죠. 근데 우리 건설 업계는 결산해보니까 수십 년 동안 코 묻은 돈 쓸어 모았던 게 한 입에 다 털렸어요. 해외건설이요. 그게 해외건설이죠.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해외건설.
다시 시작하자. 이제 안 된다. 이제는 인건비 갖고는 이제 장사 못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해외 건설을 설계부터 나가도록 전략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시공 하도급만 말고 설계부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M으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CM으로. 자, 이렇게 해서 감리하다 보니까 이제 CM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제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VE 한번 얘기해 보죠. 저도 이 시공 중에 있는 현장에 대한 이 시공 VE 심의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몇 번 참여를 했는데요. 가서 보면은요, 저는 가서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자, 제가 이거 참여했던 이게 시공 VE 사항인데 저한테 있는 자료라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무슨 성토 공법?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일하다 보면 이렇게 공법 바꾸는 거 당연한 얘기죠. 성토해가지고 노상 조성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이거 예전에는요, 제가 공사감독하고 우리 직원들 일하고 제가 도로국장 하면서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판단해갖고 다 현장에서 설계 변경해서 내역 맞춰가지고 도면 다시 그려서 결제하면 됐어요. 이걸 가서 보니까 VE 안건으로 제시를 하고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야, 이거 발주기관 당신들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게 설계 VE, 시공 과정의 시공 VE. 이걸 꼭 외부한테 의뢰해야 되느냐. 왜?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이것도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건 동계올림픽 때문에, 동계올림픽인가? 올림픽 때문에. 원주의 시가지 도로인데요. 도로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횡단, 도로 횡단인데 이렇게 했어요. 아치교로. 이것도 이쁘잖아요. 근데 동계올림픽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스키잖아요, 스키. 이렇게.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이제 도심지에 뭐 하나 건축물을, 구조물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걸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겠다 이겁니다. 구조적으로 문제 없죠? 구조적으로 계산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데 왜 내가 이거 저 반달형을 이렇게 아치 세워서 저 사장 끌어당기면 똑같은 거지. 뭐 구조적으로는 검토할 거 없어요. 외형만 바꾸자는 거죠. 그거 잘 됐네. 뭐 월드컵인데 스키장. 이거 의사결정하면 돼. 이것도 시공 VE라고 얘기하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데 발주기관이 이 공무원들이 시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허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시공 VE죠. 자, 우리 다 이게 전문가들이신데 저는 저 건설기술교육원이나 다른데 이렇게 강의 가면요, 한 반에 50명, 60명에도 기술사가 한 분, 두 분밖에 없어요. 다 기술사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 이제 기술사들이 할 일을 얘기하다가는 여기 기술사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기술사만 얘기했다가는 또 다른 분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강의로 가서 기술사 얘기 한두 분 있어도 말도 안 해요. 기술사라는 단어를 못해. 딴 사람들 눈치 빼서. 근데 오늘은 100% 기술사님들만 앉아 계시니까 우리 기술사들끼리 반성도 하고 그래 보자고. 우리 설계 과정에 우리 어떻게 VE 반영해줘요? 이 설계 부위가 그거잖아요. 우리 다 경제성 분석하죠? 저 그거 다 이 경제성 노선 검토할 때 다 그거 보고받고, 예전에 제가 사무관때는 제가 했지만 이제 좀 계급이 높아지니까 보고하더라고. 다 그 의사결정한 게 이거죠? 그래서 경제성 분석할 때 우리는 대안, 1안, 2안, 3안 검토할 때 다 어느 것이 싼지 어느 것이 공법이 좋은지 그게 설계 부위로 우리는 다 오랫동안 숙달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부위는 별도로 법으로 규정을 따로 안 해도 이미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시공 과정에서도 설계를 검토하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국가계약법에 맞춰갖고 이걸 넣었다 이겁니다. 억지로 넣은 거죠. 억지로. 그래서 이걸 지금 법에 반영된 게, 이게 이제 부위 반영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이렇게 대안 검토를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뭡니까? 엔지니어링 육성 차원이죠. 그러니까 설계회사들이 용역 수행 과정에 대안 검토할 때 VE로 경제성 검토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놨다 이겁니다. 이거 오래됐어요, 이 법이. 그래서 우리는 뭐 꼭 VE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기술사님들께서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할 때 VE 기법을 이미 몸으로 다 체험했고 업무로 숙달을 하고 있는 우리라니까. 우리가 왜 이거 몰라요 해요. 근데 설계 VE는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설계대대로 해야 되는데 감리의 역할이 뭡니까? 근데 얘기가 잠시 반복됩니다만 감리 도입할 때는 국민들이 막 그냥 백화점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몇백 명씩 죽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요, 감리 도입할 때는 설계까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건드릴 여력이 없어서 국토부 입장이, 제 입장이, 제가 감리 도입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설계든 해외 설계든 차관 도입으로 한 사업의 설계든 설계는 믿자. 근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우리 업계 현장에 아니 설계대대로 안 했는데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아니 콘크리트 칠 때 막 흙이 물려 들어가고 철근 다 녹슨 거고 난간 이게 중심도 안 맞아가지고 이 난간이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시공하고 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는 제발 설계대대로 시공하는 것만 제대로 잡아달라. 그게 감리예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일하다 보면 이 집안인 조건이 안 맞고 옆에서 뭐 토사 조건이 아니 토사에게 집안 보링 할 때 다 뚫습니까? 이게 일정 간격으로 이게 채취하는 거죠. 샘플링 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는 집안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맞아 집안하고 공법하고. 근데 감리는 그거 이제 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사가 발주기가 하는데 쫓아가가지고 계약 조건에 의거해서 뭘 어떻게 해달라, 바꿔달라. 그것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안 돼요. 국가계약법이죠.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법에 의거해서 시공회사가 일을 하다가 계약 조항에 안 맞을 때 시공 부위로 내역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공법을 바꿔가지고 계약액이 다운되면 좋아하겠어요? 우리 설계 부위는 안 그러죠? 설계 부위는 대안 검토할 때 아예 가격이 낮은 걸로 이게 선정을 하니까 누가 시비를 안 거는데 시공 부위의 문제는 이미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법, 약칭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낙찰률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다고 시공회사가. 근데 시공회사가 어쩔 수 없이 공법을 바꿔야 돼 지금 현장 조건에 의거해서. 근데 거기서 계약액이 내려가면 좋아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시공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이거 다 의사결정했어요. 그래서 시공하면서 계약액이 다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옵션이 아니라 보너스죠. 보너스로 이 시공회사한테 주는 걸로 했어요. 물론 이제 발주 기간도 거기서 또 뭐 2%가 조금 또 이제 수급이 이제 주는 것도 있고 상여금 주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 발주 기간 조직에 그게 시공 부위로 도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걸 여기서 말하는 대로 30%를 감액할 수 있다 해놓고 70%는 시공사에게 개발 보상비로 주는데 이 70%에서 극히 일부분을 뭐 3%인지 뭐 얼마를 발주기관에게 보너스로 주는데 이런 제도를 국가계약법에 넣었어요. 이거 국토부 법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시공감리를 이제 책임감리하면서 시공부위를 하면서 이게 각 현장마다 이거 보세요. 시공사는 손해볼 거 없죠. 별로 손해 안 보죠. 그러니까는 시공부위가 여러 건이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이걸 발주기관이 일일이 하려다 봤더니 이제 그걸 이제 처리해 주려고 보니까는 할 때마다 시공
부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어떻고 하다 보니까 일이 그치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원샷에 아웃소싱하는, 감리 계약했어도 부의 계속하는 이걸 묶어서 원샷에, 또 해외 건설 보니까 설계가 약해가지고 적자를 보니까 설계를 보완하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샷에 넣기는 이제 계약하는 방법. 아 그게 CM이지 뭡니까. 이래서 자연스럽게 감리 20년 하면서 분위기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노량진 뭐 목동 배수지 사고 난 거,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린 거고, 이 감리 일하면서 사고 났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이제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본 거고, 그리고 해외 건설이 적자 보는 원인이 설계가 약했다. 근데 발주기관으로서는 이게 감리한테 일을 맡겼는데 일이 그치지를 않아요. 계속 감리 외적인 발주기관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야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으니까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CM을 우리가 못할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CM으로 가자. 근데요, CM 검토가 처음 된 거 아니죠. 우리는 자꾸 이 현실에 하는 일이 바쁘다 보면 지난 일을 잊어버리곤 그러는데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CM을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정부는, 국토부는. 모두에 제 경력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건설관리과장 출신이라고요. 우리 건설관리과 제가 CM과라니까. CM을 오래전부터 국토부는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자, 국토부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진입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지 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무슨 올림픽도 유치하고 월드컵도 유치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다 보니까 관치 경제가 먹혀들지가 않아요. 이제 문을 내려야 돼. 개방 시장, 민간 우선, 민간 우위. 당연한 얘기도, 선진국들이 다 이렇게 민간 자율에 의한 이제 CM 체계를 도입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선진국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친 경제 정책이 크게 바뀐 게 이게 한국은행 통계거든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법률을 보세요. 우리 건설 투자액의 절대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요. 어느 수준 돼서 우리 건설을 많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선진국 진입 못한 얘기 뭐죠? GDP가 포켓이 커진 거죠. 부자 된 거죠. 그래서 GDP 대비 따지면요, GDP 대비가 건설에 차지하는 우리가 건설을 이만큼 계속 20조 전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GDP 대비 계속 건설의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점차. 선진국은요, GDP 우리가 15% 지금 한 12%까지 내려왔다는데, 이 선진국들은요 GDP 대비 건설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 7% 수준 이하까지 내려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건설의 시장의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건설을 이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통상 한 20조 전후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건설만의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정책이죠. 이 GDP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통제하는 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민간 자율에 의해서 민간 경제 중심의 시장으로 옮겨가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시장 개방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OECD 가입한 거죠. UN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 선진국 클럽이라고 그러죠. 1948년 UN 최초 설립할 때 14개 선진국들이 모여서 유엔의 100여 개 국가들이 다 의사결정을 못하니까 돈 많은 선진국들이 유엔을 세계평화를 이끌어가자 뭐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서로 시장 개방하자, 관세 이런 거 좀
적게 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진국 이렇게 서로 잘 살게 해야 전쟁이 안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회가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가지고 OECD라는 게 가입이 됐어. 이건 말 그대로 돈 많은 클럽이라고 부자 클럽. 대신 여기는요 개방 경제가 우선이라고. 개방 경제, 시장 개방, 관치 금융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OECD 가입하겠다 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 가입 조건이 뭐예요? 개방경제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두 가지를 그 당시 건설부는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건설업 면허 제도를 이제 등록 제도로 바꾸자는 게 제일 큰 거였어요. 우리 예전에는 건설업 면허였었잖아요. 청와대에서 1년에 이렇게 의사결정 해줘요. 요 건설업에서 그 당시 대통령께 보고하면요. 1년에 골프장 몇 개 진다, 건설업 면허 몇 개 발급해준다, 이게 대통령 사인 결제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1년에 몇 개씩 건설업 면허를 발급해준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관치 경제죠. 그런 면허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담배가게도 면허인가? 아무튼 누구든지 가게 차리듯이 누구든지 건설업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업 면허를 개방을 한 거죠. 그래서 면허 제도로 해서 등록 제도로 해서 이제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발발의 강아지도 건설업 면허를 17개씩 입에 물고 다니는 세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건설에서 사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OECD 가입하면서부터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검토했던 게 감독 제도였었죠. 공무원들이 건설 현장을 감독을 한다? 그것도 관치 경제죠. 그래서 그것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현장 관리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 해야 된다. 그게 CM이죠. 그래서 우리는 OECD 검토하면서 OECD 가입하면서 부처별로 OECD 타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정책 전환 개방할 것을 부처별로 챙길 때 국토부는 2개를 챙겼어요. 그 하나가 건설업 면허를 등록으로 바꾸는 거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공공공사 현장 감독하는 것을 CM으로 해가지고 민간에게 자율로 다 넘기는 거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언제 가입했습니까? 96년도에 OECD 가입했죠. 이거 보세요. 96년도 지난한 거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96년도에 OECD를 가입했는데 그 1년 전에 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그로부터 8개월 전에 94년 가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저는 업무하면서 그걸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는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져서 수백 명씩 죽어가는 상황에서 OECD는 계획대로 가입이 된 거죠. 그게 무너진 게 국가의 전체는 아니잖아요. 무너지는 가운데 OECD 가입을 하는데 국토부만 이제 입장이 왜소하게 된 겁니다. CM이라는 큰 숲을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이미 OECD 가입한 것은 결정이 났고 이미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토부가. CM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이 시공회사하고 손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한꺼번에 다 하게 계약을 하자 이겁니다. 근데 막 무너지고 사람이 죽으니까 누가 욕먹었어요? 발주기관 감독들은 뭐 하고 있느라고 몇백 명씩 죽도록 건설 기술, 건설 행정 처리를 엉망으로 했느냐라고 비난을 받았고 시공회사는 왜 시멘트 강도 안 나오게 녹슨 철근 쓰고 모래에다가 막 그냥 흙 섞은 거 그냥 하고 이런 비난 속에서 사람이 죽는 가운데 CM을 도입한다는 소리를 미안해서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 주체가 발주기관들 공무원들이고 그 주체가 시공회사인데 둘이 CM을 또 한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삼풍백화점 직후에 감리 도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리는 CM이라는 큰 숲 대신에 감리라는 나무 한 그루죠. 그래서 다 설계까지는 감히 미안해서 얘기를 못 꺼내겠고 현장에 설계대로 하는 것만 보도록 아웃소싱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맡겠습니다. 국민 생명을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감리예요. 응급 처방을 한 거죠. OECD는 예정대로 시장 개방이 됐어요. 우리는 2번째에 걸쳐서 또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첫 번째
OECD 개방은 단체의 축구 경기를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29번째 가입을 했으니까. 두 번째, FTA 협약이죠. FTA. FTA는 1대1이잖아요. 단체가 아니라 이제 개인 플레이예요. 그래서 1대1로 시장 개방을 할 때 FTA를 체결하면서 또 CM 검토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간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 굳이 뭐 그래가지고 간리를 덮어놨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CM 도입이 늦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루하시죠? 한 15분 쉬었다가 10시 되면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죠.